미국이 어제 금리를 0.25% 올렸는데요. 지금 제닛 옐렌 연준 의장과 트럼프 당선자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옐렌 의장은 금리 인상 결정 후 기자회견을 하고요. 트럼프가 주장하는 1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 계획, 제가 어제 1조 달러를 한국의 예산을 이렇게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예산이 아니라 한국 GDP보다 좀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혹시 제가 말을 잘못했으면 정정하겠습니다. 좌우간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실업률 수준에서 그 정도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지 않다. 현재 실업률이 그렇게 높지 않는데 그런 식의 대규모 정부 재정 투자를 통한 부양책이 필요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실업률이 지금보다 상당히 높았을 때 재정 촉진책을 촉구한 바는 있지만 현재 실업률이 연준의 장기 목표보다도 낮은 상황 4.6%인데 현 시점에서 그 완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 정책이 필요한 건 아니다. 재정 정책이라는 것은 정부가 예산을 풀어서 각종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래서 지금 앞으로 연준 의장을 트럼프가 어떻게 대응할지, 이 옐렌 의장이 어제도 강조한 연준의 독립성, 그리고 조기 사퇴는 없고 임기를 채우겠다, 상원으로부터 임기를 보장받았다, 4년의 임기를 마치겠다, 즉 2014년 6월에 임기를 시작했으니까 이분이요 언제 마치는가 하면 2018년 2월까지, 즉 트럼프와 1년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지금 이렇게 갈등이 예고되고 있어서 미국의 지금 가장 높은 통화 책임자와 또 이 재정을 책임지는 정부의 대통령 간에 지금 갈등이 흥미진진합니다. 자, 트럼프가요 워싱턴 정가를 리모델링 하겠다, 기성정치를 뒤엎고 새판 짜기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 부처 장관이 전부 헌집에 들어가서 이를 부수고 뒤엎도록 트럼프가 리모델링을 하려는 것 같다. 지금 트럼프가 조각 인선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워싱턴 정가에서는 이를 이 건물을 철거할 때 긴 쇠 공이 있지 않습니까? 줄에다가 끝에 보면 쇠가 이 긴 베어링이 달려 있어가 건물을 팡팡 때리면 건물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걸 레킹 볼이라는데, 트럼프가 워싱턴 정가에다가 이 건물 철거할 때 쓰는 레킹 볼을 휘두르는 격이다라고 언론은 비유를 했습니다. 기성 정치권을 비판하며 당선된 트럼프가 이 핵심 포스트에 워싱턴 아웃사이드이거나, 즉 워싱턴에서 거의 경험을 가지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하거나 비전문가인 불만 세력을 포진시켜서 기성 정치판을 뒤엎어버리고 완전히 새 판을 짜라는 지지자들의 희망을 이렇게 반영하고 있다. 즉 어쨌거나 트럼프는 당선 이후에 자기가 선거 때 기성 정치판을 뒤집어 엎어버리겠다. 그리고 워싱턴의 이 부패한, 한마디로 기득권 엘리트들의 유착 커넥션을 끝내겠다라고 했단 말을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죠.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도 트럼프가 대선 후 민노무니도 만나고 공화당 주류들을 만나면서 포용 행보를 이렇게 보여서 빼냈나 이랬는데, 결국은 민노무니는 밥 2번 먹고 헤어졌고요. 결국 최종적으로는 자기 배경과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마이웨이를 인사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상원 인준이 필요 없는 백악관 참모진을 제외하고는 15개 부처 장관 가운데 13곳의 인선을 마무리한 상황에서 눈에 띄는 공통분모가 공직 경험이 없는 뉴페이스들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유럽을, 중국을 긴장하게 만드는 틸러슨 국무장관 후보자인데요. 대학 졸업 후에 엑슨모빌에서만 41년 근무했다. 엑슨모빌이 미국의 대표적인 석유 메이저 회사인데 대학을 졸업하고 그 석유 회사만 41년 근무한 사람을
그래서 이제 밑에 직원에서 시작해서 최고 경영자까지 41년을 근무했으니 그리 안 가겠습니까? 잘릴 사람이 벌써 잘리겠죠. 그런 사업가 출신을 외교는 물론이고 공직을 뭐 위원회, 자문위원회 하나 맡은 것도 없는 사람을 시켰다는 겁니다. 푸틴하고 가깝다는 것 외에는 이 사람의 대외 정책에 대한 생각이 뭔지 알려진 바도 없어요. 또 대선 후보로서 한때 돌풍을 좀 일으켰던 신경외과 의사 출신의 벤 카슨을 주택도시개발장관 후보자로 임명을 했는데 지난달까지 이 벤 카슨도 정부에서 일해본 적도 없고 대통령에게 짐이 되기를 원하지도 않는다면서 장관직을 고수하던 사람입니다. 흑인이죠. 그런데 이 트럼프는 이들에게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어 달라고 새로운 운영 방식으로 행정부서를 운영해 달라고 임명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잘한 게요. 벤 카슨이 흑인이기 때문에 비록 본인은 삼류층이지만 미국의 이 주택과 도시 개발에 관한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흑인들의 슬럼가나 빈곤층의 주거 문제인데 대부분이 흑인들이 많지요. 그런 걸 고려했고 에너지 부분에서는 자신은 기존의 미국을 이렇게 끌어가는 핵심을 에너지 정책이고 그 에너지 정책이 결국은 미국의 힘이고 그리고 미국에 많이 쌓여있는 세일가스나 세일오일을 앞으로 미국의 어떤 자산으로 끌고 가겠다. 그러려면 국제석유시장의 관계를 판도를 변화시켜야 된다. 세일가스나 세일오일이 활성화되는 것은 오페크나 석유 메이저 국가들이 담합을 하지 않게 만드는 거다. 그런 부분에서 나는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 또 러시아하고 제일 친한 사람을 시켜서 결국은 세계 외교를 에너지 석유에서 중심에 놓고 끌어가겠다. 그리고 그 부분이 이 미국을 강하게 만들 거고 그 부분이 세계의 어떤 열강들의 이 권력 구도들을 재편할 거다. 사실 미국의 모든 대외적인 군사 정책은 지정학에 기반하고 있고 그 지정학은 여태까지 1순위가 석유, 가스 같은 에너지에 기반하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 다른 것은 여태까지는 해외의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의 군사 전략이 외교 안보 전략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자국에 있는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하고 그걸 통해서 자국이 국부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확보할 때는 중동이 제일 중요했죠. 미국의 외교 안보 전략의 1순위가 중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동 전쟁에 계속 개입을 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중동이 아니라 석유 가격에 대한 카르텔, 가격 동맹을 파괴하는 쪽이다라고 봤을 때 러시아를 끌어들인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자, 에너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릭 페리 텍사스 전 주지사는 공화당 대선 후보 중에 하나죠. 레킹 볼, 즉 미국의 정치를 해체할 대표적인 사례라는 겁니다. 그는 공화당 경선에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폐쇄할 부처 중에 하나를 에너지부를 꼽았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8년 동안 친환경 에너지 쪽에 가 있던 에너지부를 개혁하겠다는 겁니다. 친환경은 개뿔 무슨 친환경이냐. 에너지는 원래 땅 밑에 깔려있는 걸 열심히 파내서 잘 파는 거다. 그래서 무슨 태양광이니 재생에너지니 무슨 기후협약이니 환경 파괴니 이야기하지 마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페리 후보자는 현재 환경 파괴와 원주민 성지 파괴로 논란이 된 다코타 엑서스 송유관 건설을 맡고 있는 에너지 트랜스퍼 파트너스라는 송유관 회사의 이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앤드루 퍼즈더 CKE 레스토랑 CEO를 노동장관에 임명한 것도 노동자들에 대한 그 선심성 정책으로는 미국 경제를 살릴 수 없다라는 트럼프의 인식이 반영된 겁니다. 이번에 민주당이나 샌더스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을 굉장히 올리주자라는 공약을 내걸고 트럼프는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또 이런 어떤 부분에서 정책이 있어야 또 이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일부는 받아들였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일자리가 중요하지 임금 인상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트럼프를 포함해서 억만장자가 절반인데 뉴욕타임즈는 후보자의 총 재산 규모가 14조 원이 넘는 거부 내각이라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요.
외교수장에 문외한이 들어선 가운데 국방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에는 매티스 중부 사령관과 마이클 플린 육군 중장을 임명했는데 이들도 외교정책에 관해서는 문외한 정직 강경파 장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북핵 문제나 핵심적 안보 이슈에서 불확실성을 키운다. 경험이 없어서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영국의 파이널셜 타임즈는 사설에서 트럼프 내각의 외교정책에 대한 문외한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서 고립주의자 트럼프를 도우면서 강경하게 이렇게 성향을 띌 건데 내각에 장군 출신 관료가 3명 있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누구의 조언을 선호할지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관료들의 조언을 따르기라 할지 이렇게 걱정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병 예비역대장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 후보자와 해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네이비실 사령관까지 지낸 특전통인 라이언 징키 내무장관 후보자 등 몇파 군인들이 내치 담당 수장에 대규모 기용됐다는 겁니다. 미국의 내무부는 국무부는 외치고 내무부는 한국의 행안부처럼 내칩니다. 그리고 국토안보부는 미국의 국내 안보를 공항 같은 데부터 시작해서 세관, 자관, 멕시코하고의 국경 이런 부분을 다 담당하는 것은 국토안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국내에 내치를 다스리는 이 장관들을 전부 장군 출신으로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백인 남성 중심으로 했다. 그래서 장관 후보 13명 중에서 11명이 백인이고 흑인이 1명, 아시안이 이 지금 교통 장관으로 내정된 대만계 일리엔 차오밖에 없다는 겁니다. 빅5로 불리는 국무, 국방, 법무, 재무는 전부 백인이다는 겁니다. 자, 트럼프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자기 페이스대로 가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쨌든 대통령이 되었으면 소신대로 임명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한국처럼 최순실이나 3인방한테 손바닥 위에서 놀아날 수 있는 허리 멍텅한 이런 사람들을 하는 것보다 각 분야에서 소신이 있고 나름대로 일가견을 이루는 사람들을 배치해서 미국 사회를 한번 리더십 있게 해체해 보겠다. 오늘날 미국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민주공화당의 오바마나 또 부시처럼 그런 식의 장관들을 임명해봤자 그야말로 기득권밖에 안 되는 건데, 근데 이번에 장관에 임명된 사람들이 기득권인데 우리는 트럼프가 기득권 아닙니까? 그 기득권 한테서의 기득권 파괴를 기대해 보는 거니까 어차피 트럼프가 장관이나 이런 걸 할 때 돈 많은 사람에서 너네들 돈은 억수로 많으니까 너네들은 신념 때문에 살아온 장군들이니까 한번 네 마음대로 해체해봐라. 저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트럼프 당선 이후에 세일 업계가 살판났다 했는데 오페크가 감산에 합의하면서 지금 미국 세일 업계가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유가가 상승하니까 세일 업계가 수지가 안 맞아서 덮어놨던 이 유전들을 지금 가동을 해서 산유량을 더 늘려가고 있습니다. 오페크는 이 감산에 합의했는데 미국 좋은 일만 시키는 게 아닌가 고민이 깊어집니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 지난주 산유량이 일평균 10만 배럴이 더 늘어났습니다. 남부 48개 주의 산유량은 일평균 880만 배럴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4주 평균 산유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데에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의 4주 평균 산유량은 일평균 872만 배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페크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일평균 12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했는데 비회원국인 러시아는 일평균 30만 배럴을 감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트럼프가 러시아하고 손을 잡은 게 러시아는 오페크가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페크하고 러시아가 감산을 하면 뭐합니까? 미국의 세일 업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있고 미국 업체들은 현재 마음 놓고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되고 난 이후에
미국의 모든 송유관이니 모든 인프라 투자니 또 대외 정책이 적정한 석유 가격을 통한 이 수출 그리고 세일가스 오일의 활성화에 있다고 보고 이 사람들이 지금 살판이 났습니다. 미국의 산유량이 오페크의 주요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데 이 일부 오페크 회원국들은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욱 더 이렇게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걱정하고 있는데요. 유가는 앞으로 배럴당 55불 정도에서 당분간 머물 거다. 그래서 이 정도면 미국의 세일가스, 세일오일 업체들, 특히 세일오일이 아마 원가가 30불이면 떡을 칠 거라고 봅니다. 자기들은 아니라고 그러지만요. 지금 기술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55불이면 원가 이상이 나는 비효율적인 세일오일 업체들도 지금 생산에 들어가고 있을 거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은 앞으로 이 석유 경기도 매우 좋아질 거라 전망이 됩니다.